야, 김지우, 너희 집 되게 어렵다며? 순간 지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도 대출 받았다며?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선임의 표정은 점점 더 조롱하는 듯한,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왜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냐? 설마 너네 누나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아냐? 그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닙니다. 그냥 회사 다니십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데려와봐. 내가 비싸게 쳐줄게. 그 순간 모퉁이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우의 누나였죠.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후임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기에 누군가를 해하려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곧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무수한 우리나라의 장병들의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병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어느 부대. 토요일 오후 2시 지우는 면회실 창문 너머로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누나가 올 시간이었죠. 김지우의 등병. 면회 왔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온 누나의 모습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 누나는 오늘도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늘 그렇듯 품이 있어 보였죠. 지우야, 많이 힘들지? 누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는 22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대학 등록금도 겨우 대출로 해결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누나와의 짧은 면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박현수 상병과 마주쳤습니다. 김지우, 누나 또 왔었냐? 현수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지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상병님. 누나 되게 잘 차려입고 다니던데 무슨 일 하시냐?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대답하기가 불편했지만 선임의 질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냥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무슨 회사?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잘 모른다고 친누나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우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취침 점호가 끝난 후였습니다. 현수가 지우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느껴졌죠. 조롱하는 듯한,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야, 김지우. 작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어요. 네, 상병님. 너희 집 되게 어렵다며? 순간 지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태민한테 들었어. 너 대학 등록금도 대출 받았다며?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태민이는 지우와 같은 이등병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무심코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죠. 현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왜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냐? 이상하지 않아? 그건 설마 누나가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는 선임이었고 지우는 이등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현수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 가난한 집 애가 군대에서까지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되지. 아침 청소 시간이었어요. 현수가 지우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2번 시켰습니다. 상병님, 저 이미 1번 했습니다. 뭐, 대답하네. 가난한 주제에 대들기까지 하냐? 그 가난한 주제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현수가 또 다가왔어요. 김지우, 너 이번 달 용돈 얼마 받았어? 3만 원입니다. 3만 원? 진짜 적게 받네. 어차피 너희 집에서 제대로 된 용돈도 못 줄 텐데 내가 관리해 줄게. 가져와. 말이 관리지 사실상 빼앗는 거였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런 건 좀. 뭐, 싫다고? 그럼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지우는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현수가 돈을 받아 들며 비웃었어요. 역시 가난한 놈은 돈도 구겨서 가지고 다니네. 개인 정비 시간에도 현수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김지우, 내 전투하다가 가난한 놈은 부지런해야지. 상병님, 저도 제 것 닦아야 합니다만. 내 것은 대충 해도 되잖아. 어차피 누가 보겠어? 지우는 현수의 전투화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복도에서 동기인 태민과 마주쳤습니다. 태민은 지우가 현수의 전투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피했어요. 태민아, 지우가 불렀지만 태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태민도 무서웠을 거예요. 자신도 당할까봐. 신병으로 막 들어온 준호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억지로 웃었어요. 후임 앞에서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죠. 왜 나만 이래야 하지? 가난한 게 죄인가?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누나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쓰고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누나, 나 힘들어. 이 한 문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걱정할 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수가 또 다가왔습니다. 김지우, 오늘부터 내 세탁물도 내가 해.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잖아. 상병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선임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가 침묵했어요. 조민기와 황성호가 현수 옆에 섰습니다. 그들도 선임들이었죠. 현수야, 뭐야? 재미있는 일 있어? 민기가 묻자 현수가 웃었습니다. 김지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네. 가난한 주제에 버릇이 없어. 성호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진짜 버릇없네.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겠는데? 3명의 선임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죠. 앞으로 잘 좀 해. 알겠어? 현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소박한 바람이었을까요? 토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나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누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누나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참았죠.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수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누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누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누나는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면회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우, 누나 또 왔었네? 예. 참 신기해. 그렇게 가난한 집안인데 누나는 맨날 좋은 옷 입고 오고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현수의 눈빛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김지우 누나의 정체를 말이야.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누나에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현수의 협박이 떠올랐어요. 누나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지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지옥 같은 곳일 줄은 몰랐어요. 그저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7층 사무실. 소연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동생 지우와 통화할 시간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지우는 항상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30살의 소연은 707특임대 출신의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장교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소연의 가족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16살이었던 소연은 동생 지우를 품에 안고 울었죠. 그때 지우는 겨우 8살이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어린 지우의 그 한마디가 소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이 그녀를 군인의 길로 이끌었죠. 특전사에 지원한 것도 707특임대에 들어간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위험한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수당이 나왔고 그 돈으로 가족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2019년 소연이 대테러 작전에서 큰 공을 세운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진급도 빨라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죠.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지우의 대학 등록금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누나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누나, 나는 내 힘으로 할게. 누나는 누나 인생 살아. 그 말에 소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드디어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미안. 훈련 중이어서 못 받았어.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소연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은 동생의 숨소리에서도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지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소연은 707특임대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았기에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삼촌인 김대수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지우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소연아, 군 생활이 원래 힘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제 직감이 그래요. 삼촌도 아시잖아요. 제 직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거. 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한편 부대에서 지우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현수가 지우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조민기와 황성우도 함께였죠. 김지우, 너희 누나 뭐 하는지 알아냈어. 현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군인이라며? 그것도 장교?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가난한 집 출신이 어떻게 장교가 됐을까? 이상하지 않아? 민기가 거들었어요. 맞아. 분명 뭔가 더러운 방법을 썼을 거야. 그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우리 누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지우가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뭐? 방금 뭐라고 했어? 현수가 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누나한테 이 일 알리면 너도 끝이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지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개를 다루듯이. 착하지. 앞으로도 말 잘 들어. 그날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수는 지우에게 매일 돈을 요구했어요. 세탁, 청소, 심지어 과제까지 시켰죠. 지우의 몸에는 멍이 늘어갔습니다. 훈련 중에 다쳤어요. 지우는 의무대에서 그렇게 둘러댔지만 의무병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목요일 저녁 지우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생각에 그럴 수 없었어요. 토요일 또다시 면회 시간이 왔습니다. 소연은 동생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지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지우야, 손목에 그거 뭐야?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잡아당긴 흔적이었어요. 아, 이거 전투 훈련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유나, 누가 괴롭히는 거지? 선임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수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소연은 동생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707 특임대 시절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죠. 알았어. 누나가 해결할게. 누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지우가 애원했지만 소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소연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감찰팀장님, 저 김소연 소령입니다. 긴급한 건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천
부대에 가혹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조사를 요청합니다. 부대로 돌아온 지우는 불안했어요. 누나가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우,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이지? 현수가 지우의 어깨를 세게 눌렀어요. 아팠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내일부터 더 재미있을 거야. 기대해. 현수의 말에 지우는 절망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옛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킨 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강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전사였죠.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야. 소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연천, 부대 가혹행위, 의혹 제보. 타자를 치는 그녀의 손가락이 빨랐어요. 분노가 손끝까지 전해졌죠. 김지우,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소연은 삼촌 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내일 아침에 전화 좀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았다. 지우 일이지? 예.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곧 해결해 줄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설이었던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현수가 어제부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것 같았죠. 김지우, 오늘 누나 면회 오지? 현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네, 오실 겁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직접 인사 좀 드려야겠네.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누나를 만나겠다고?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오늘도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깨에 군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수가 조민기, 황성호와 함께 면회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소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 소연은 동생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우를 괴롭힌 가해자들이라는 것을.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우, 이등병의 누나시죠? 네, 맞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박현수 상병입니다. 지우, 선임이에요. 현수가 손을 내밀었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 민기와 성호가 킥킥거렸어요. 왜 그게 궁금하신가요? 소연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그냥 지우가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요. 근데 누나는 좋은 옷 입고 다니시길래 현수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혹시 특별한 일이라도 하시나요? 그런 일이요? 그런 일이라는 말에 강조를 넣었어요. 더러운 암시였죠. 순간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런 일이요?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곧아졌어요. 군인의 자세였죠. 707특임대 출신 현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 김소연입니다. 면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현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기와 성우는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현수가 더듬거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소연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 계급장이 서명했어요. 그리고 김대수 사단장이 제 삼촌입니다. 또 한 번의 폭탄 선언이었죠. 현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힌 병사의 누나가 707특임대 출신 소령이라니, 그것도 사단장의 조카라니. 소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9년 겨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테러 작전. 그때 소연은 팀장이었죠. 테러범 5명이 인질 20명을 잡고 있었어요. 김소연 대위 돌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30초 후 진입. 인질 안전이 최우선이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소연의 팀은 단 3분 만에 테러범 전원을 제압했죠. 인질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 공로로 소연은 특진했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테러범도 제압한 내가 이런 찌질한 놈들을 못 다루겠어? 소연이 현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현수는 뒷걸음질 쳤죠. 박현수 상병, 당신이 제 동생을 괴롭혔죠? 아니, 그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특전사 특유의 압도적인 기세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죠. 이때 이태호 중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대장님이시군요. 전 국방부 인권감찰단 김소연 소령입니다. 태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소령님, 제 동생이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태호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예요. 소연이 현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군형법 위반입니다. 알고 있나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용돈을 갈취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민기와 성우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소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에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소연이 다시 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공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령님, 제발 한 번만. 현수가 애원했지만 소연은 차갑게 잘라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 동생을 괴롭힐 때 그 기회를 놓치셨죠. 소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감찰 요청서였죠. 이미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박현수 상병, 소연이 현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각오하세요. 그 한마디에 현수는 무릎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죠.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 소령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태호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제가 책임지고 조사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국방부에 보고했어요. 소연의 단호한 대답에 태호도 입을 다물었죠. 소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지우야, 오늘부터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유나, 미안해.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가해자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려 참았죠. 면회가 끝나고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 동생을 가난한 주제라고 모욕한 것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소연이 면회실을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기와 성호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멋있게 자신을 구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지우 누나가 707특임대 출신이래. 사단장 조카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현수와 그 일당은 완전히 고립되었죠. 생활관에서 현수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비굴한 사과였죠.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죠.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7시 부대의 검은 차량 3대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이었어요. 소연이 이끄는 감찰팀이 도착한 것이었죠.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속삭였어요. 진짜 감찰단이 왔대. 박현수, 이제 끝났네. 현수는 생활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잠도 못 잤죠. 공포에 떨면서 감찰실이 마련되었고 하나둘씩 병사들이 불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김태민이었어요. 지우와 같은 2등병이었죠. 김태민 2등병, 박현수 상병이 김지우 2등병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에 태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태민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이거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녹음 파일에는 현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까불면 죽는다. 알겠냐, 김지우?
감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백한 증거였죠. 왜 이제야 제출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음은 이준호였어요. 막내 신병이었죠. 저도 봤어요. 현수 상병님이 지우 선임님 돈을 뺏는 거요.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입니까? 거의 매주요. 용돈 받는 날마다 가져갔어요. 준호의 증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역한 김승민이었어요. 저도 증언하러 왔습니다. 승민은 6개월 전 전역한 병장이었죠. 그도 현수에게 당했던 피해자였어요. 박현수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가난한 병사들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승민이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현수의 만행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현수가 내 돈 5만 원을 빼앗았다.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준 용돈인데 감찰관들은 침묵했습니다. 현수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조민기와 황성우도 불려왔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진술을 했어요. 전 몰랐어요. 현수가 혼자 한 일이에요. 민기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럼 이 동영상은 뭐죠? 감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기와 성호가 현수와 함께 지우를 괴롭히는 장면이었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호 중대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중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나왔어요. 한 병사가 태호에게 신고했던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이병 박정우가 2달 전 중대장님께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태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화요일 오후 소연이 직접 KBS 기자를 만났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경제적 차별로 인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령님 동생이라고요? 예. 하지만 이건 제 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전체의 문제예요. 다음 날 뉴스가 나갔어요. 군 부대 내 계층 차별 가혹행위 발생. 피해자 누나는 707특임대 출신 소령.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폭발했어요. 샵 경제적 차별 반대, 샵 707특임대 누나, 샵 김소연 소령.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와, 누나 진짜 멋있다.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군대도 이제 바뀌어야 해. 여론이 들끓자 군 수뇌부도 움직였습니다. 김대수 사단장이 소연에게 전화했어요. 소연아, 이 일로 마음고생이 많구나. 삼촌,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뭐가 죄송해. 잘했어. 이참에 군대 문화를 바꿔야지. 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카를 괴롭힌 것도 화가 났지만 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 더 화가 났죠. 외부 감찰관을 더 투입하겠다. 공정하게 처리하자. 감사합니다, 삼촌. 목요일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정은 꽉 찼어요. 언론도 주목했죠.
현수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도 들지 못했죠. 피고인 박현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돈을 갈취하고 인격을 모독했으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녹음 파일, 증언, CCTV 영상. 현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현수, 징역 8개월. 조민기, 황성우, 각 징역 4개월. 법정이 술렁였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태호 중대장도 처벌받았습니다. 보직 해임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되었죠. 소연이 법정을 나오며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끝났어. 지우야. 유나, 고마워. 지우는 누나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소령님, 한 말씀 해주세요. 소연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단호한 눈빛이었죠. 군대는 계급이 있는 곳이지 계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도 경제적 배경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전국에 퍼졌어요. 부대로 돌아온 지우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지우야,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비겁했어. 진심 어린 사과였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박정민 대위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정민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악몽이 끝났다. 누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창밖의 별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눈빛이 살아있었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김지우 2등병, 오늘부터 1병 진급이다. 박정민 중대장의 발표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군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현수의 조롱하는 얼굴,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난한 주제에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정민 중대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김지우, 힘들면 상담 받아봐. 부대에서 지원해 줄게.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강한 척하지 마. 트라우마는 치료받아야 해. 정민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군 병원의 상담실. 심리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요. 무력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우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웃음도 돌아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신병 최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이 아이는 겪지 않게 하겠다. 최민수,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참지 마. 네, 선임님. 민수의 밝은 대답에 지우는 흐뭇했어요. 한편 소연은 더 바빠졌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소연 소령,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개선 TF팀을 맡아주시오.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소연은 거수 경례를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은 전국 부대를 순회하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군복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전우입니다. 출신, 배경, 경제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강당을 가득 메운 병사들이 숙연히 들었어요. 제 동생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병사들이 공감했죠. 어느 부대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소령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세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병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지우의 부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함이 설치되었고 매주 인권 상담이 열렸어요. 전후에는 계급과 배경을 초월한다. 새로운 부대 표어가 곳곳에 걸렸죠. 정민 중대장은 엄격했습니다. 경제적 배경을 언급하는 순간 즉시 징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우렁찼어요.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국정감사장,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어요. 이런 일이 왜 지금까지 방치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했죠. 군 인권 신고 전년 대비 300% 증가. 숨겨졌던 가혹행위들 수면 위로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어요. 군인권센터가 만들어졌고 24시간 상담 전화가 개통되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죠. 지우 선임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맞아. 우리를 진심으로 챙겨주시잖아. 후임들의 말을 듣고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후임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기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전우야.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돼. 네, 선임님. 지우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직접 겪은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소연이 말했어요. 군대는 국민의 아들, 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군대 문화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가혹행위 신고가 늘었지만 실제 사건은 줄어들었죠. 예방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지우가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정문. 동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지우야, 고생했어. 사회에서도 잘 지내. 따뜻한 인사가 이어졌죠.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민 중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지우, 자네 덕분에 부대가 바뀌었어. 고맙네. 아닙니다. 중대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소연이 차를 몰고 왔어요. 지우야, 수고했어. 남매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3년 후 서울의 한 아동복지센터. 지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지우를 따랐죠. 지우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너희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이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별 하나가 빛나는 계급장을 단 소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준장으로 진급한 거죠. 올해군 인권 침해 사건이 70% 감소했습니다. 좋은 성과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연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날 저녁 남매가 만났습니다. 누나, 난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소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누나가 그 용기를 보여줬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남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의에 맞선 그들의 투쟁이 만든 변화의 불빛이었죠.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그들은 겪지 않길 바란다. 펜을 내려놓고 지우는 생각했어요. 주변의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그것이 지우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당장 그 학생 놔줘. 새로 부임한 담임 소희가 말했지만 도현은 코웃음을 쳤어요. 선생님, 저희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학생 얼굴을 봐. 그게 장난치는 얼굴로 보여?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도현이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천천히 멱살을 놓고 소희에게 다가섰습니다. 키 차이가 확연했어요. 도현이 소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선생님, 아직 우리 학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후회하실 텐데요. 도현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이 학교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이 들려왔죠. 소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도착했을 때 그곳에선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진들이 장악한 무법천지인 이곳에서 조폭 출신이 소희는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소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난 소희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그 안에는 29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왼쪽 어깨를 돌려보았습니다. 거기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레드 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레이저로 지운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희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사 임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별고등학교 국어교사 강소희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 22살의 소희와 17살 소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희수.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선생님,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희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희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아이. 소희가 과외로 가르치던 그 아이는 결국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소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죠. 자신도 그때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인천의 뒷골목에서 붉은 장미라고 불리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사 강소희가 서 있었어요. 아침 7시 한별고등학교 교문 앞. 소희는 차에서 내려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 학교는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금이 간 운동장 아스팔트. 교문 옆 흡연 구역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야, 새 선생 온다며? 여자래. 국어 선생. 또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겠지.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교무실 문을 열자 여러 선생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 신임 선생님이시군요. 50대 남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교무부장 서동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동민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가 좀 특별해요. 특히 3학년 7반은. 그때 30대 여자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부장님 너무 겁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과학교사 한지영이에요. 지영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따뜻했죠. 3학년 7반 담임을 맡으신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동민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김도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동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사실상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시의원이자 학교 이사회 멤버거든요. 정호건설이라는 큰 회사도 운영하고요. 선생님들도 그 아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지영이 덧붙였죠. 작년에 한 선생님이 도연이를 혼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순간 소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의지였을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어요. 모든 학생들을요. 동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주의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의 어두운 뒷골목, 피가 튀는 싸움판, 칼이 번뜩이던 밤들, 붉은 장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주먹 하나로 살아남았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 7년.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죠. 현실은 제가 바꿔볼게요. 소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교무실을 나와 3학년 7반 교실로 향하는 복도. 소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친 웃음이었죠.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모퉁이를 돌자 계단 참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한 남학생이 다른 학생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주변에는 5명의 학생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야, 내일까지 10만 원. 알았어? 키가 큰 학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죠. 도현아, 나 진짜 돈이 없어. 멱살을 잡힌 학생이 울먹였어요. 도현, 아까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도현은 정말 컸습니다. 188cm는 되어 보였죠. 체격도 좋았어요. 그에 비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왜소했습니다. 희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순간 소희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의 눈에는 놀라움이 그리고 곧 비웃음이 떠올랐죠. 누구세요? 오늘부터 너희 담임을 맡은 강소희다.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놓아. 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선생님, 저희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학생 얼굴을 봐. 그게 장난치는 얼굴로 보여?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천천히 멱살을 놓고 소희에게 다가섰습니다. 키 차이가 확연했어요. 도연이 소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선생님, 아직 우리 학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 모르지. 소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내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도연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이. 하지만 소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죠. 너희들 교실로 가. 소희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수업 시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연이 친구들에게 고개짓을 하자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괴롭힘 당하던 학생도 황급히 도망쳤죠. 복도에는 소희와 도연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 때문은 아닐 거야.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희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첫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소희는 교과서를 들고 3학년 7반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학생들로 붐볐죠.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저게 새로 온 국어 선생이래. 도연이랑 부딪혔다던데?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소희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첫날부터 도연과 충돌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을 보았을 때 희수가 떠올랐으니까요. 5층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비명이 들려왔죠. 소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4층과 5층 사이 계단, 거기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학생의 머리를 잡고 계단 난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학생의 상반신이 난간 밖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바닥까지는 15m. 떨어지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용돈 안 가져오면 죽는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에는 6명의 학생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스카이라고 불리는 도연의 무리였죠.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잘못했어. 내일 꼭 가져올게. 성민이 울부짖었어요. 윤성민. 소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교무실에서 본 학생 명단에 있었죠. 성적은 중위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입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 늦었어. 도연이 더 세게 밀었습니다. 성민의 다리가 공중에서 버둥거렸어요. 그 순간 소희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손 떼. 차가운 목소리가 계단 참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에 짜증이 번뜩였어요. 또 선생님이네요. 참견 좀 그만하시죠.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놓아.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인천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이었죠. 안 놓으면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 김정호 시의원. 소희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후회할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 소희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죠. 그 손이 성민을 더 세게 밀었어요. 그럼 이 새끼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성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도연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태권도와 합기도를 섞은 동작이었죠.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성민을 놓았어요. 동시에 소희가 성민을 안전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연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소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하고 도연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키 188의 거구가 165의 여성에게 제압당한 것입니다. 스카이 멤버들이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의 절대적인 리더가 학교의 왕이 여자 선생님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희가 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야.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학생들을 괴롭히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도연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소희는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죠. 눈물만 흘렸습니다. 보건실 가자. 소희가 성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흐느끼기 시작했죠. 긴장이 풀리면서 쏟아지는 눈물이었어요. 보건실로 가는 길,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성민의 말에 소희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희수도 그랬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무너져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만 보았습니다. 소희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소희가 말했어요. 약속할게. 보건실에 도착했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성민의 상처를 살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곤란해지실 거예요. 성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도연이 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작년에도 한 선생님이 알아. 소희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너는 그냥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돼. 하지만 성민아, 소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진짜 강한 건 옳은 일을 하는 용기거든. 성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다치는 게 더 무서워. 그날 오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 온 국어 선생이 김도현을 때렸대. 아니야. 도현이가 먼저 때리려고 했는데 제압당했대. 한 방에 무릎 꿇렸다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죠.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김도현이 졌다는 것. 학교의 절대 권력자가 무너졌다는 것. 교무실로 돌아온 소희를 동민이 맞이했습니다. 큰일 나셨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정우 시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교장실로 오래요. 알겠습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졌어요.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교장실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에서 몇몇 학생들이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민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선생님, 힘내세요. 소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희수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6시. 도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구나. 김정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풀지 않은 채였죠.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여자 선생한테 당했다며? 정호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죠. 그년이 무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185, 도연보다는 작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여자한테 지라고? 아버지, 저도 당황해서. 탁, 정호의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위스키 잔이 흔들렸어요. 변명하지 마. 순간 도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항상 강해야 한다고, 남에게 지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그런 아버지 앞에서 도연은 늘 작아졌습니다. 그 선생 이름이 뭐냐? 강소희예요. 정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소희.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나야. 강소희라는 여자 좀 조사해줘. 한별고등학교 신임 국어교사야. 전화를 끊고 정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기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도현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지? 이틀 후 정호의 서재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죠.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찾았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소희가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는 레드 선이라는 문신이 선명했죠. 다른 사진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천 레드 선 조직원이었습니다. 붉은 장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탐정이 설명했어요. 폭력 전과는 없지만 조직 활동은 확실합니다. 7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교사가 된 거예요. 정호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벽해. 그는 도현을 불렀어요. 아들, 이제 내 차례야. 도현이 사진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지.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11시 도현의 방에는 스카이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둘러앉아 있었죠.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조폭 출신 선생이라니. 도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동시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별고 신임 여교사의 충격적인 정체. 제목 아래에는 소희의 과거 사진들이 첨부되었죠. 문신 사진은 특히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내용도 추가했어요. 폭력 조직 간부 출신. 학생에게 폭력 행사. 과거 은폐하고 교사된 파렴치한.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샵 한별고, 샵 폭력교사, 샵 조폭선생, 샵 교육 청일해라.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좋아요와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당장 해고시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교무부장 동민의 전화였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인터넷 보세요. 동민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소희가 핸드폰으로 SNS를 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과거 사진이 온라인에 도배되어 있었으니까요. 레드선 문신이 선명한 사진. 그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교육청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동민의 말에 소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죠. 강 선생님, 조폭 출신이 맞습니까? 학생을 폭행한 게 사실인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새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교장, 교감,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김정호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이 사진들이 선생님 맞습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물었어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이런 과거를 숨기고 교사가 되다니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정호가 공격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해임시켜야 해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해명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소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과거를 숨긴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교원 임용 시험 볼 때 신원조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전과가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조직원이었잖아요.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소희가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20살에 부모님을 잃고 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그게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죽을 만큼 공부했죠. 왜냐면 소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교사예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서류를 넘겼어요. 일단 자택 대기 처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꿋꿋이 서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소희. 복도에는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성민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불안이 가득했죠. 선생님, 성민이 다가왔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기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수야, 나야. 소희 선생.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수야, 미안해. 그리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택 대기 3일째. 소희는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조폭 출신 교사, 교육계 논란 확산.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서연이에요. 3학년 7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성적은 좋지만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성민이
위험해요. 도연이가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 30분 전이요. 선생님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오시면 성민이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죠. 자택 대기 중이라 학교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위험했으니까요. 밤 9시. 학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소희는 담을 넘었어요. 예전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죠. 어둠 속에서 학교 건물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랐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옥상 문 앞. 문은 열려 있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옥상에는 불빛이 없었지만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난간 근처에 서 있는 성민. 그 옆에는 도연과 6명의 스카이 멤버들이 둘러서 있었죠. 오셨네요,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자택 대기 중인데 학교에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성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선생님,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소희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도연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간단해요.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겠다고 약속하면 성민이를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그게 다야? 아, 그리고 하나 더. 도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며칠 전 일 말이에요.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도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희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도연아, 소희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전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하지 않아. 소희가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스카이 멤버들이 긴장했지만 소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너 무서워하고 있지? 내 아버지한테.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강해야 한다고.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진 날 아버지가 날 쳐다보는 눈빛을 봤어요. 실망이었어. 아니, 경멸이었죠. 소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도 결국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소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강해야 했어요. 김정호의 아들이니까, 회사 후계자니까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그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다 망쳤어. 내가 얼마나 약한 놈인지 모두에게 보여줬다고. 아니야.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도연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17살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내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가짜 모습이 산산조각 났어요. 남은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년뿐이었죠. 괜찮아. 소희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내가 되면 돼.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었죠. 성민아. 도연이 성민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다 찍었어요. 옥상 문 뒤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했어요. 도연이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게 뭔지. 소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영상 잘 보관해.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마. 왜요? 도연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거든. 소희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을 인정해.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결심이 보였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면 너는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까. 그날 밤 옥상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정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뭐냐? 강소희 선생님을 복직시켜 주세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전부 다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도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간절한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차근차근 들어보자.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 친구들을 괴롭힌 것, 돈을 뺏은 것, 그리고 어제 밤 옥상에서 일어난 일까지. 정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마지막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죠. 후회였을까요? 도연아, 정호가 말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진짜로 마주 보았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올린 영상이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별고 옥상의 진실. 제목 아래에는 전날 밤의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성민을 위협하는 장면, 소희가 도연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도연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까지.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강소희 선생님이 진짜 교육자네요. 김도현도 피해자였어.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 시각 교장실. 도연이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소희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정호가 아들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편견 때문에 훌륭한 교사를 몰아냈죠.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시의원님이 직접 아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3학년 7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성민을 비롯한 32명 모두였죠. 저희가 탄원서를 준비했어요. 반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소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탄원서에는 학생들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육청 관계자가 탄원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건 정말. 그날 오후 학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강소희의 복직이 결정되었죠.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소희가 학교 정문에 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죠. 선생님, 성민이 달려왔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약속했잖아. 금방 돌아온다고. 소희가 미소 지었어요. 교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 중에는 도현도 있었어요. 달라진 눈빛이었죠. 더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도연이 깊게 인사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한별고등학교에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었죠. 도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을 돕는 선배가 되었어요. 1학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직접 나서서 막았죠.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도연이 후배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소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성민도 변했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그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성민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6개월 후 한별고등학교는 교육청 우수 교육 사례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제로, 함께 만드는 따뜻한 교실. 전국에서 교사들이 견학을 왔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배우려고 왔죠. 소희는 강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희수였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희수는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소식 들었어요. 선생님이 학교를 바꾸셨다고. 희수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희수가 웃었어요.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해내셨어요. 두 사람은 학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희수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더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어. 그리고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거였어.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구원받으셨네요. 그래, 아이들 덕분에. 소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종이 울렸어요. 수업 시간이었죠. 가볼게. 희수야. 네, 선생님. 화이팅. 소희가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밝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3학년 7반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울까? 소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하세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소희가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용기.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소희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처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죠.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교사, 강소희의 길,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